한국밖에 없습니다. 사우디 왕세자가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석유 왕국의 절대 권력자가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 고개를 숙인 겁니다. 강 한 줄기 없는 나라, 3,500만 명의 목숨이 바닷물에 달려있는 나라, 미국도 실패했고 독일도 손을 들었던 그 사막에서 10년째 세계 1위를 놓지 않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하루 640만 톤의 바닷물을 생명수로 바꾸고 5년간 6조 7천억 원을 쏟아부어도 모자라 더 달라고 매달리게 만든 대한민국.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한국의 위상이 널리 알려집니다. 한국 화이팅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파이살 아라르르비라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수자원청 SWA에서 18년을 일한 사람입니다. 직책은 차관보였고 쉽게 말하면 이 나라 3,500만 명이 매일 마시는 물이 어디서 오는지, 그 물을 누가 만드는지, 그리고 그 물이 언제 끊길 수 있는지를 관리하는 자리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책상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석유의 나라, 전 세계 원유 수출의 15%를 차지하는 돈이 넘쳐나는 왕국. 하지만 이 나라에 대해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나라에는 강이 없습니다. 단 한 줄기도. 호수도 없습니다. 연간 강수량은 59mm, 서울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양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로는 이 나라를 단 하루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3,500만 명은 무엇을 마시고 사는가? 답은 바다입니다. 바닷물에서 소금을 빼내 마시는 물로 바꾸는 기술, 해수 담수화. 이 나라 국민의 97%가 담수화 시설에서 만든 물을 마시고 그 물로 밥을 짓고 그 물로 아이들을 씻깁니다. 매일 500만 세제곱미터. 담수화 시설이 멈추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48시간 안에 수도꼭지가 마릅니다. 병원의 투석기가 멈추고 발전소의 냉각수가 끊기고 도시 전체가 정지합니다. 석유가 이 나라의 부라면 물은 이 나라의 심장입니다. 심장이 멈추면 부도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그 심장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리야드에서 태어나 킴사우드 대학교에서 환경공학을 전공했고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에서 수자원 관리 석사를 마쳤습니다. SWA에 들어온 것은 31살 때였고 그 뒤로 18년간 이 나라의 담수화 시설을 짓고 검수하고 운영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물에 대한 저의 공포는 어린 시절부터 시작됐습니다. 제가 8살이던 해 리야드 남쪽 외곽의 담수화 시설 하나가 고장으로 3일간 멈춘 적이 있었습니다. 동네 전체의 수도가 끊겼고 어머니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배급소 앞에 줄을 섰습니다. 한 가정에 주어진 물은 20리터짜리 통 하나. 내 식구가 하루를 버텨야 하는 양이었습니다. 마시는 것만 겨우 해결하면 씻는 것은 포기해야 했습니다. 8살 아이한테 그 사흘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뒤로 저는 수도꼭지를 틀 때마다 물이 나온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어른이 됐습니다. 물 산업에서 제가 아는 세계는 단순했습니다. 유럽이 지배하는 세계, 프랑스의 베올리아와 수에즈, 독일의 지멘스, 스페인의 아베 아벤고아, 150년 넘는 역사를 가진 이 기업들이 전 세계의 물을 관리하고 있었고 우리 사우디도 당연히 그들에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물은 유럽의 것이다. 그것이 제 세계관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 업무에서 전혀 기대하지 않은 이름이었습니다. 삼성 휴대폰을 쓰고 있었고 집에는 LG 냉장고가 있었습니다. K-팝이라는 음악을 제 딸이 좋아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하고 한국은 제 머릿속에서 한 번도 연결된 적이 없었습니다. 가전제품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막 한가운데서 바닷물을 생명수로 바꾸는 일을 그 작은 나라가 해낼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2025년 가을까지 저의 세계는 그랬습니다. 물은 유럽이 만들고 한국은 전자제품을 만드는 나라. 그런데 그해 겨울 왕세자 직속위원회에서 내려온 한 통의 지시가 18년간의 확신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2025년 11월이었습니다. 리야드의 가을은 다른 나라의 여름보다 뜨겁습니다. 낮 기온이 38도를 찍던 어느 일요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책상 위에 놓여있던 왕실 직인이 찍힌 봉투가 그날 하루를 통째로 바꿔놓았습니다. 비전 2030 전략사업본부 집속 지시서. 내용은 간결했습니다. 네올시티 1단계 수전 인프라 파트너 선정을 위한
평가 보고서를 2주 내에 제출하라. 서명란에는 왕세자 직속위원회의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네옴시티, 사우디가 5천억 달러를 투입해 사막 위에 세우겠다는 미래 도시, 그 도시에 물을 공급할 담수화 플랜트의 파트너를 고르라는 것이었습니다. 규모부터 전례가 없었습니다. 하루 생산량 100만 세제곱미터, 단일 플랜트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담수화 시설이 될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 후보사 5곳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프랑스 베올리아, 이스라엘 IDE 테크놀로지스, 스페인 아산시아 워터, 미국 G워터 앤 프로세스 테크놀로지스, 그리고 대한민국 두산 에너빌리티. 처음 4개의 이름은 익숙했습니다. 물 산업의 거인들이었으니까요. 마지막 이름에서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두산, 한국 회사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 5자리에 끼어 있는 것이 어울리는지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리야드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습니다. 모래색 빌딩들 사이로 아지랑이가 피어올랐고 하늘은 먼지 낀 회색이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잔 내리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각 후보사의 프로필을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베올리아, 설립 1853년, 전 세계 69개국에서 1억 명에게 물 공급. IDE, 이스라엘 사막 기술의 정점. GE, 미국 산업의 상징. 두산 에너빌리티.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글에 적힌 문구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해수 담수화 세계 1위, 10년 연속. 세계 1위? 한국이? 저는 그 문구를 2번 읽었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640만 톤 생산, 전 세계 2200만 명에게 물 공급, 사우디 내 프로젝트 30건 이상, 1978년 첫 진출 이후 47년 연속 사업 수행. 숫자가 하나하나 눈에 박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18년간 이 업계에 있으면서 저는 이 숫자들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유럽 회사들의 브로슈어와 프레젠테이션에 파묻혀서 바로 옆에 있던 세계 1, 2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카림 나세르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SWA 소속 젊은 엔지니어였고 한국 카이스트에서 수처리 공학 석사를 마치고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번 평가에 데이터 분석을 맡긴 직원이었습니다.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차관보님, 후보사 비교 자료 정리 끝났습니다. 한번 보시면 좀 놀라실 겁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18년 경력의 차관보를 놀라게 할 데이터가 뭘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보고서가 당연히 유럽 회사의 이름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리야드 리츠칼턴 호텔에서 후보사 합동 프레젠테이션이 잡혔습니다. 왕세자 직속위원회 위원 4명, SWA 임원진, 그리고 각 후보사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비공개 세션이었습니다. 저는 평가 총괄이었고 카림 나세르가 제 뒤쪽 보좌석에 태블릿을 펼쳐놓고 앉았습니다. 호텔 컨퍼런스룸은 넓었습니다. 천장에서 거대한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쏟아내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각 후보사의 명패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대추야자 향이 나는 아라비아 커피가 준비되어 있었고 창밖으로는 리야드의 마천루 킹덤 센터가 칼처럼 솟아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이 마르틴 브리거였습니다. 베올리아 중동 총괄 부사장. 키가 190cm는 되어 보였고 회색 머리를 짧게 깎은 남자였습니다. 감색 더블 브레스티드 정장에 로즈골드 커프 스링크, 왼쪽 손목에는 파테 필립 시계가 걸려 있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는 악수할 때 상대방의 손을 감싸쥐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게 인사가 아니라 선언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이 방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나는. 마르틴 브리거는 물산업에 살아있는 역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파리 에콜 폴리테크니크를 졸업하고 30년 넘게 베올리아에서 올라간 사람이었습니다. 전 세계 69개국에서 담수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력, 중동에서만 15년, 이 방에 있는 누구보다 많은 플랜트를 지어본 사람이었고 그것을 본인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말버릇이 하나 있었는데 핵심을 찌를 때 반드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소이용 클레르, 명확히 합시다 라는 뜻입니다. 프레젠테이션 순서가 정해졌습니다. 베올리아, IDE, GE, 아센시아, 두산 아너빌리티, 숨. 마르틴이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섰습니다. 그가 발표대에 서자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슬라이드 첫 장에는 숫자 하나만 떠 있었습니다. 1853. 소이용 클레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베올리아는 1853년에 3년에 설립됐습니다. 172년입니다.
우리가 물을 관리하기 시작했을 때 이 방에 있는 대부분의 회사들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현재 전 세계 69개국 1억 1,100만 명에게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연간 매출 430억 유로. 물 산업에서 이보다 큰 회사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숫자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르틴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최근 일부에서 아시아 기업들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가 가볍게 웃었습니다. 시선이 테이블 끝 두산 에너빌리티 명패가 놓인 쪽으로 흘렀습니다. 한국의 두산, 좋은 회사입니다. 담수화 플랜트를 꽤 많이 지었죠. 하지만 네옴시티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루 100만 세제곱미터,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여기에는 설계부터 운영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토털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플랜트 하나 잘 짓는 것과 도시 전체의 물 생태계를 설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몇몇 위원이 펜을 들어 메모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빈틈이 없는 발언이었습니다. 마르틴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가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물은 실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끊기면 사람이 죽습니다. 네옴시티에 물을 맡기려면 172년 동안 단 한 번도 물을 끊지 않은 회사에 맡기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회의실이 고요해졌습니다. 반박할 여지가 없는 마무리였습니다. 저도 솔직히 고개를 끄덕일 뻔했습니다. 그때 테이블 중간에 앉아있던 제임스 콜린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이워터 출신의 독립 컨설턴트로 이번 평가의 기술 자문을 맡은 미국인이었습니다. 인상적인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브리거 부사장. 그가 마르틴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레퍼런스가 압도적이네요. 솔직히 이 정도면 논의가 더 필요한가 싶을 정도입니다. 마르틴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상한 반응이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시선을 테이블 맨 끝으로 돌렸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명패 뒤에 한 사람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베올리아의 거대한 브로슈어와 IDE의 화려한 시뮬레이션 영상 사이에서 그 자리는 유독 조용했습니다. 서류 폴더 하나와 노트북 한 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유럽의 거인들 사이에 끼어있는 작은 명패. 그때까지만 해도 그 자리는 들러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방의 결론을 뒤집을 숫자들이 바로 저 조용한 서류 폴더 안에 들어있었다는 것을. 나머지 후보사들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IDE는 이스라엘 사막 기술의 정수를 보여줬고, GE는 미국 특유의 스케일과 자본력을 강조했습니다. 아센시아는 지중해 연안의 풍부한 경험을 내세웠습니다. 하나같이 인상적이었지만 솔직히 마르틴 브리거의 첫 발표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을 넘어서는 발표는 없었습니다. 172년 1억 1,100만 명. 그 숫자들이 회의실 위에 천장처럼 덮여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테이블 끝에 조용히 앉아있던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중년의 한국인이었습니다. 키는 마르틴의 어깨 정도였고 넥타이가 약간 느슨했습니다. 화려한 슬라이드 대신 종이 한 장을 발표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 플랜트 EPC 비지장 박인원입니다. 오늘 준비한 자료는 한 장입니다. 회의실에서 누군가가 코웃음에 가까운 숨소리를 냈습니다. 마르틴이 팔짱을 꼈습니다. 박인원은 그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종이를 스크린에 비췄습니다. 숫자 3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해수담수화 세계 1위, 10년 연속, 하루 640만 톤 생산, 전 세계 2,200만 명에게 물 공급. 그가 천천히 읽었습니다. 이것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현재입니다. 회의실이 잠시 술렁였습니다. 세계 1위라는 단어가 떨어졌을 때 앞줄에 앉은 위원 한 명이 안경을 밀어 올리며 스크린을 다시 봤습니다. 콜린스도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마르틴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팔짱 낀 팔이 미세하게 조여드는 것이 보였습니다. 잠깐만요. 마르틴이 손을 들었습니다. 사회자가 미처 제지하기 전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세계 1위라는 표현은 정확히 무엇을 기준으로 하신 겁니까? 담수화에는 증발식과 역삼투식이 있습니다. 두산이 강한 것은 구형 증발식 플랜트 분야입니다. 지금 시장의 90%는 역삼투, RO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어요. 과거의 실적으로 현재의 1위를 주장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듯한 반박이었습니다.
증발식은 에너지 소모가 크고 탄소 배출이 많아서 시장이 빠르게 RO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은 업계 상식이었습니다. 위원들의 시선이 다시 마르틴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콜린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논리적으로 타당했으니까요. 박인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회의실이 살짝 놀란 듯 조용해졌습니다. 상대의 반박을 정면으로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두산의 초기 강점은 증발식이었습니다. 브리거 부사장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마르틴이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승리를 확인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인원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가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화면이 떴습니다. 슈아이바 3단계. 올해 5월에 준공된 프로젝트입니다. 공사비 8,400억 원, 하루 생산량 60만 톤, 약 200만 명분의 물입니다. 그가 마르틴을 바라봤습니다. 이 플랜트의 방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르틴의 미소가 멈췄습니다. 역삼투 아오입니다. 거기에 6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까지 연계한 세계 최초의 친환경 대형 아요 플랜트입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카림이 제 옆에서 태블릿에 무언가를 빠르게 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인원이 이어갔습니다. 구형 증발식만 한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산이 짓고 있는 것은 RO입니다. 그것도 태양광과 결합한 차세대 모델입니다.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보셔야 합니다. 마르틴이 입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슈아이바 3단계의 스펙을 몰랐던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꺼내질 줄은 예상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박인원은 자리에 앉으며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172년의 역사는 없습니다. 하지만 47년 동안 이 나라에서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1978년부터 지금까지. 그가 마르틴을 바라봤습니다. 부사장님 회사는 사우디에 언제 들어오셨습니까? 마르틴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잔에 손을 뻗었습니다. 쉬는 시간이 끝나고 오후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사회자가 각 후보사별 사우디 내 실적 비교 브리핑을 안내했습니다. 이 세션은 제가 직접 진행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전날 밤 카림이 보내준 비교 데이터를 검토하면서 저 자신이 먼저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8년간 이 업계에 있으면서 왜 이 숫자들을 한 번도 나란히 놓고 보지 않았을까? 사우디 내 실적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가 발표대 앞에 섰습니다. 스크린에 표 하나가 떴습니다. 후보사 5곳의 사우디 내 프로젝트 수, 누적 계약 금액, 그리고 최초 진출 연도가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먼저 각 회사의 사우디 최초 진출 시점입니다. 저는 표를 가리켰습니다. 베올리아 2001년, IDE 2005년, GE 2003년, 아센시아 2010년, 그리고 마지막 줄 두산 에너빌리티 1978년. 회의실에서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1978년이라는 숫자가 다른 4개의 숫자와 나란히 놓이자 격차가 시각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마르틴이 112년 2년 역사를 강조했지만 사우디 안에서의 역사는 두산이 모든 후보사를 20년 이상 앞서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우디 내 누적 프로젝트 수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두산 에너빌리티 3증권 이상, 베올리아 7건, IDE 5건. 숫자를 읽으면서 저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4배가 넘는 차이. 마르틴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최근 5년간 사우디 내 수주 금액입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 두산 에너빌리티 약 6조 7천억 원. 저는 잠시 멈추고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6조 7천억 원입니다. 여기에는 슈아이바 3단계 해수담 수화 풀플랜트 8,400억 원, 얀부 4단계 7,800억 원, 자프라 열병합 발전소 5,400억 원, 투와이크 주단조 공장 1조 원, 그리고 올해 체결된 PPCB 가스복합 발전소 8,900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숫자를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회의실의 무게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콜린스가 펜을 내려놓고 스크린을 응시했습니다. 아까 논의가 더 필요한가 싶다고 했던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마르틴이 손을 들었습니다. 인상적인 실적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아까 오전의 여유와는 결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제 질문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담수화 플랜트를 많이 지었다는 것과 네옴시티 규모의 통합 수자원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두산의 실적은 대부분 EPC, 그러니까 설계와 시공까지입니다. 준공 후 20년, 30년을 운영하는 것은 우리 베올리아의 영역입니다. 짓는 것과 운영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좋은 반격이었습니다. EPC와 O&M, 건설과 운영은 확실히 다른 역량이었습니다. 위원들의 시선이 다시 마르틴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두산 측 박인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트북에서 파일 하나를 열더니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사우디 수자원청의 로고가 박힌 공식 문서였습니다. 저도 처음 보는 문서였습니다. 이것은 SWA에서 2024년에 발행한 담수화 시설 운영 성과 보고서입니다. 박인원이 말했습니다. 두산이 건설한 라스알카이르 플랜트의 10년 가동 데이터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 담수화 시설, 하루 생산량 100만 세제곱미터 이상, 10년간 평균 가동률 97.3%점. 그가 마르틴을 바라봤습니다. 짓기만 하는 회사였다면 이 가동률이 나올 수 없습니다. 부사장님, 회사의 사우디 내 플랜트 평균 가동률은 얼마입니까? 마르틴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테이블 위에 볼펜을 천천히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콜린스가 수첩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회의실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오전에는 마르틴의 172년이 천장처럼 이 방을 덮고 있었는데 오후에 들어서면서 그 천장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르틴 브리거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마지막 방어선이 남아 있었습니다. 규모가 다르다. 네옴시티는 전례가 없다. 그 벽을 넘으려면 아직 더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둘째 날 세션은 기술 심층층 평가로 잡혀 있었습니다. 전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카림이 보내준 추가 자료를 읽다가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18년간 물 산업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흔들렸습니다. 아침 8시 회의실에 들어서자 아라비아야 커피 향이 밀려왔습니다. 마르틴 브리거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자리. 하지만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팔짱 대신 양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어제의 공격적 자세에서 방어적 자세로 바뀐 것이었습니다. 박인호는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서류 폴더를 앞에 놓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전 세션의 주제는 사우디 환경 적합성이었습니다. 저는 이 주제를 일부러 넣었습니다. 18년간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제가 목격한 가장 큰 변수는 기술력이 아니라 환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의 사막은 기계를 죽입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각 후보사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우디 동부 해안 담수화 시설의 가장 큰 기술적 위협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르틴이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염분 부식과 스케일링입니다. 아로 멤브레인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죠. 베올리아는 자체 개발한 항부식 코팅 기술로 멤브레인 수명을 40% 연장했습니다. 교과서적으로 완벽한 대답이었습니다. 박인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동의합니다. 염분 부식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맞습니다로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패턴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맞습니다라고 할 때 그 뒤에 반드시 더 큰 이야기가 따라온다는 것을. 그런데 사우디에서 플랜트를 실제로 운영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박인원이 이어갔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염분이 아닙니다. 모래입니다. 그가 스크린에 사진 한 장을 띄웠습니다. 거대한 설비가 시커먼 모래에 뒤덮여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것은 2019년 사우디 동부 해안에서 발생한 하부부 초대형 모래 폭풍 직후의 담수화 시설 사진입니다. 시속 120km의 바람이 0.10마이크로미터의 미세 모래를 기계 내부로 밀어넣습니다. 아무리 밀폐를 철저히 해도 이 크기의 입자는 틈새를 찾아 파고듭니다. 전자회로를 태우고 센서를 마비시키고 밸브를 고착시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마르틴의 표정이 미세하게 경직됐습니다. 박인원이 다음 사진을 넘겼습니다. 여기에 여름 폭염이 더해집니다. 기온 52도. 이 온도에서 유럽산 정밀 전자장비의 절반 이상이 오작동을 일으킵니다. 냉각 시스템이 과부하에 걸리고 제어보드가 과열로 셧다운됩니다. 그가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이것은 기술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막과 싸워본 경험의 문제입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끼어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평가 총괄이 특정 회사 편을 드는 것은 아니었지만 사실을 말하는 것은 제 의무였습니다. 2021년에 유럽계 업체가 운영하던 동부 해안 시설에서 아로 멤브레인
교체가 필요했습니다. 현지에 재고가 없었습니다. 프랑스 본사에서 부품을 항공 공수하는데 6일, 엔지니어 파견에 8일. 합쳐서 2주입니다. 2주 동안 그 시설의 생산량이 30% 떨어졌습니다. 30만 명분의 물이 2주간 부족했다는 뜻입니다. 마르틴의 턱 근육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시설이 어디인지 그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습니다. 박인원이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막대 그래프였습니다. 2019년 하부부 당시 사우디 전역 담수화 시설의 긴급 셧다운 현황입니다. 유럽계 운영시설 평균 72시간 정지, 미국계 운영시설 평균 48시간 정지.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두산건설 운영시설 평균 정지시간 4시간. 그 숫자가 회의실에 떨어졌을 때 콜린스가 펜을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72시간 대 4시간, 18배의 차이. 위원 한 명이 스크린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콜린스가 처음으로 박인원에게 직접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제 마르틴 편에 서서 논의가 더 필요한가 싶다고 했던 사람이 처음으로 한국 회사에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인원이 대답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47년간 이 사막에서 축적한 환경 데이터, 모래폭풍의 패턴, 입자 크기, 계절별 빈도를 우리만큼 가지고 있는 회사는 없습니다. 둘째,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은 에어컨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보며 지시하지 않습니다. 52도 현장에서 직접 용접기를 잡습니다. 장비가 모래에 묻히면 직접 파냅니다. 그게 4시간과 72시간의 차이입니다. 그때 제 옆에서 카림이 몸을 살짝 기울이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차관보님, 저 말이 허풍이 아닙니다. 제가 카이스트에 있을 때 한국 교수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한국 플랜트 엔지니어들의 뿌리가 1970년대 중동 건설 현장입니다. 아버지 세대가 이 사막에서 맨손으로 고속도로를 깔고 항만을 지었대요. 그때 체득한 사막 생존 기술이 지금 플랜트 운영에 그대로 녹아있는 겁니다. 저는 카림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사우디 사막 한국 노동자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아직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마르틴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볼펜을 돌리던 손이 멈춰 있었습니다. 콜린스가 수첩에 무언가를 길게 적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어제의 확신은 사라지고 무언가를 다시 계산하고 있는 사람의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회의실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단순한 기업 경쟁이 아니다. 172년의 역사와 47년의 사막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막은 역사를 이기고 있었습니다. 오후 세션이 끝난 뒤 호텔 1층 로비 라운지에서 카림과 마주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리야드의 석양이 사막 위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모래먼지가 섞인 하늘이 주황색에서 보라색으로 천천히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라비아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하루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데이터는 충분히 모았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의 결론이 아직 하나로 모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차관보님, 카림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1970년대 이야기 좀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화면에 흑백 사진 한 장이 떠올랐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텐트처럼 생긴 숙소가 줄지어 서 있고 그 앞에 작은 체구의 동양인 남자들이 줄지어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헬멧을 쓰고 얼굴은 모래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1976년입니다. 카림이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사우디로 건너온 건설 노동자들입니다. 당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830달러입니다. 지금 사우디 기준으로 한 달 식비에도 안 되는 돈입니다. 그 나라에서 이 사막으로 돈을 벌러 온 겁니다. 카림이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남자의 손이 보였습니다. 굵은 굳은 살이 박힌 갈라진 손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카림이 다음 사진을 넘겼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 위로 아스팔트 도로가 한 줄기 뻗어나가는 항공 사진이었습니다. 사우디의 고속도로를 깔았습니다. 항만을 지었습니다. 사업단지를 세웠습니다. 기온 50도가 넘는 한여름에 에어컨 한 대 없는 양철 컨테이너에서 잠을 자고 새벽 4시에 일어나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한 달에 쉬는 날이 이틀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사우디 사람으로서 저는 이 나라의 도로 위를 매일 달리면서 그 도로를 누가 깔았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계속해 보게 제가 말했습니다.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약 30만 명의 한국인이 사우디를 포함한 중동의 건설 노동자로 왔습니다. 카림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번 돈이 한국으로 송금됐고 그 돈이 한국의 산업화 자금이 됐습니다. 포항 제철소를 짓는 데 쓰였고 조선소를 세우는 데 쓰였고 반도체 공장을 짓는 데 쓰였습니다. 과장이 아니라 오늘날 한국이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된 출발점에 이 사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우디에 처음 들어온 게 바로 그 시기입니다. 카림이 태블릿에서 문서 하나를 열었습니다. 1978년 파라잔 해수 담수화 프로젝트, 한국 최초의 사우디 플랜트 사업입니다. 고속도로를 깔던 노동자들의 나라가 이번에는 물을 만들겠다고 온 겁니다.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차관보님, 47년이라는 숫자가 단순한 업력이 아닙니다. 그건 아버지 세대가 이 사막에서 흘린 땀 위에 아들 세대가 기술을 쌓아올린 시간입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카림, 제가 물었습니다. 자네가 한국에 유학을 간 이유가 뭐였나? 카림이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거의 져서 하늘이 짙은 남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SWA 하급 기술자였을 때 두산 엔지니어들과 현장에서 같이 일한 적이 있었대요. 쇼아이바 플랜트 건설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카림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달랐다고. 유럽 엔지니어들은 양복을 입고 에어컨 방에서 도면만 보다가 5시에 퇴근했는데 한국 엔지니어들은 아버지랑 같은 작업복을 입고 같은 현장에서 같이 땀을 흘렸다고. 밤 10시에 문제가 생기면 호텔에서 불려나와서 새벽까지 같이 고쳤다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돈만 벌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랑 같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갔습니다. 카림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살짝 붉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존경한 나라의 기술을 배우고 싶었으니까요. 카이스트에서 2년 동안 배운 것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기술이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안 되면 될 때까지 합니다. 매뉴얼에 없으면 매뉴얼을 새로 씁니다. 그게 유럽하고 가장 다른 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8년간 물 산업에 있으면서 저는 플랜트의 스펙과 가동률과 계약 금액만 봐왔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들 뒤에 50년 전 이 사막에서 모래를 씹으며 잡을 잤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의 아들이 지금 세계 최대 담수화 시설을 짓고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대를 관통하는 의지였습니다. 로비의 조명이 서서히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카림, 내일 마지막 세션이 있어. 보고서 결론을 거기서 발표하려고 해. 카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결론이요? 저는 창밖의 리야드 야경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마르틴 브리거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결론. 셋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마지막 세션, 회의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이틀간의 공방을 거치면서 참석자들의 얼굴에 피로와 긴장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마르틴 브리거는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첫날 들어올 때 방 전체를 장악하던 그 기세는 확실히 사그라져 있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안경을 쓴 적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밤새 자료를 들여다본 모양이었습니다. 오전 세션의 주제는 네옴시티 적용 전략 발표였습니다. 각 후보사가 네옴시티 맞춤형 제안서를 발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마르틴이 다시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슬라이드가 화려했습니다. 3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한 네옴시티 수자원 통합 관리 시스템, 해수 담수화부터 하수 재처리, 지능형 배수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운영하는 그림이었습니다. 기술적으로 완성도 높은 제안이었고 위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을 봤습니다. 발표를 마친 마르틴이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소이용 클레르, 네옴시티는 전례 없는 프로젝트입니다. 전례가 없다는 것은 이 규모를 해본 경험이 있는 회사만이 도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루 100만 세제곱미터, 이 규모의 통합 수자원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해본 회사가 이 방에 몇 곳이나 있습니까? 그가 테이블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자신감이 돌아온 표정이었습니다. 규모, 그것이 마르틴의 마지막 방어선이었습니다.
박인원의 차례가 왔습니다. 그는 발표대 앞에 서서 슬라이드를 띄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마디만 했습니다. 전례가 없는 규모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또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등을 고추 세웠습니다. 그런데 부사장님, 이 나라에서 전례 없는 규모를 실제로 해본 회사가 어디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가 스크린을 켰습니다. 사진 한 장이 떴습니다. 바다를 끼고 끝없이 펼쳐진 거대한 시설의 항공 사진이었습니다. 라스 알카이르, 박인원이 말했습니다. 준공 당시 세계 최대 담수화 시설, 하루 생산량 100만 세제곱미터 이상, 350만 명분의 물을 매일 만들어내는 플랜트입니다. 그가 마르틴을 바라봤습니다. 이 시설을 지은 회사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부사장님이 말씀하신 네옴시티의 목표 용량, 하루 100만 세제곱미터. 그 규모를 우리는 이미 해봤습니다. 전례가 없는 게 아닙니다. 전례가 여기 있습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마르틴의 마지막 방어선, 이 규모를 해본 곳이 없다는 논리가 한 장의 사진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콜린스가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틀 동안 앉아서 메모만 하던 사람이 처음으로 서는 것이었습니다. 잠깐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콜린스가 사회자를 바라봤습니다. 사회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콜린스가 회의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번 평가에 기술자문 역할로 왔습니다. 첫날, 솔직히 말해서 저는 베올리아가 확정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레퍼런스가 압도적이었으니까요. 그가 마르틴을 바라봤습니다. 마르틴이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틀간의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제 판단에 중대한 변수가 빠져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콜린스가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째, 사우디 내 연속 사업 수행 기간, 두산 47년, 베올리아 24년. 둘째, 하부부 대응 실적, 두산 4시간 복구, 유럽계 평균 72시간. 셋째, 라스 알카이르, 네옴시티가 요구하는 바로 그 규모를 이미 이 나라에서 건설하고 운영해본 유일한 회사. 그가 수첩을 덮었습니다. 레퍼런스는 과거의 기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평가해야 하는 것은 미래입니다. 그리고 미래는 이 사막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은 회사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마르틴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반박도, 미소도, 소이용 클레르도 없었습니다. 첫날 이 방에 들어올 때 온 방을 장악하던 그 여유가 완전히 거쳐 있었습니다. 그는 안경을 벗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등받이에 기대에 앉았습니다. 이틀 동안 단 한 번도 등을 기댄 적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항복이 아니었습니다. 30년 경력의 물산업 거인이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막에서는 자신의 172년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콜린스의 발언이 끝난 뒤 사회자가 30분간의 휴식을 선언했습니다. 참석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습니다. 마르틴 브리거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안경을 만지작거리며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여전히 라스 알카이르의 항공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시설의 규모가 그의 172년을 침묵시킨 한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카림이 다가왔습니다. 차관보님, 보고서 결론 정리하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날 밤 호텔 로비에서 카림과 나눈 대화 이후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이 방에서 마르틴 브리거와 위원들 앞에서 어떤 말로 꺼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휴식이 끝나고 마지막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평가 총괄인 제가 종합 의견을 발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발표대 앞으로 걸어가면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18년간 저는 유럽의 물 기술을 신뢰해왔습니다. SWA의 보고서에는 항상 베올리아, 수에즈, 지멘스의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그것이 안전했고, 그것이 관례였고, 그것이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그 관례를 깨려 하고 있었습니다. 왕세자 직속위원회에 유럽이 아니라 한국을 택하겠다고 말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틀리면 제 경력이 끝나는 결정이었습니다. 이틀간 5개 후보사의 발표를 모두 검토했습니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각 회사의 기술력, 실적, 재무 안정성, 사우디 내 경험, 모든 항목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공정한 총평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음 문장이 어디로 향하는지 감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를 먼저 짚겠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끄고 회의실을 바라봤습니다. 이 나라에는 강이 없습니다. 호수도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1년에 5~9mm, 3,500만 명의 국민이 오직 담수화 시설에서 만든 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담수화 시설이 멈추면 48시간 안에 이 나라는 정지합니다. 저는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른 뒤 이어갔습니다. 물은 이 나라의 석유보다 중요합니다. 석유가 멈추면 돈을 잃습니다. 물이 멈추면 사람을 잃습니다. 회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위원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기업 평가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을 결정하는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환기시킨 것이었습니다. 네옴시티의 수자원 파트너를 고르는 기준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기술력? 5회사 모두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규모, 하루 100만 세제곱미터를 실제로 건설해본 회사가 이 방에 한 곳 있습니다. 가격? 네옴시티의 물값을 깎는 것은 국민의 생명값을 깎는 것입니다. 저는 마르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박인원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이틀간 찾은 결론은 기술도 규모도 가격도 아니었습니다. 지속성이었습니다. 이 사막에 1978년에 들어와서 47년간 단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물을 만들어 온 회사가 있습니다.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파라잔, 쇼아이바, 라스 알카이르, 얌부, 그리고 올해 준공된 슈아이바 3단계까지 3줄기 이상의 프로젝트를 이 나라에서 수행했습니다. 모래 폭풍이 와도 4시간 만에 복구했습니다. 본사에 전화해서 부품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52도 현장에서 직접 용접기를 잡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47년 전 이 사막에 고속도로를 깔던 젊은이들의 나라가 지금은 이 사막에 생명수를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찾은 답입니다. 위원 한 명이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또 한 명이 안경을 벗고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물을 파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줄을 47년째 지켜온 나라입니다. 제 보고서의 결론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회의실에 박수는 없었습니다. 환호도 없었습니다. 대신 긴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서류를 정리하는 소리, 누군가가 물을 마시는 소리, 에어컨의 낮은 웅뭉거림만이 들렸습니다. 마르틴 브리거가 천천히 서류 폴더를 덮었습니다. 양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5초, 10초.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분노도 패배감도 아닌 무언가를 인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물 산업의 거인이 끄덕인 것이었습니다. 172년의 역사가 47년의 사막 앞에서 고개를 숙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테이블 끝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박인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승리를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을 펴거나 미소를 짓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마르틴 브리거를 향해 걸어가더니 허리를 깊이 굽혀 인사했습니다. 브리거 부사장님, 이틀간 많이 배웠습니다. 베올리아의 172년은 저희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마르틴이 잠시 박인원을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첫날 악수할 때 상대의 손을 감싸 쥐어 선언하듯 잡던 그 손이 이번에는 그냥 조용히 맞잡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발표대에 선 채로 이 방에서 방금 무언가가 결정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옴시티에 물을 만들 파트너가, 그리고 그 파트너는 50년 전 이 사막에서 모래를 씹으며 고속도로를 깔았던 나라의 이름을 달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호텔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리츠 칼턴을 나서자 리야드의 밤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낮의 폭염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사막 특유의 건조하고 서늘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닿지 않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면 사막 위로 은하수가 보일 것 같은 밤이었습니다. 저는 호텔 앞 도로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스팔트 위를 밟는 제 구두 소리가 고요한 밤거리에 울렸습니다. 문득 발밑에 도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매끈하게 포장된 8차선 도로. 매일 수만 대의 차가 달리는 이 길. 저는 이 도로 위를 18년간 출퇴근하면서 이 아스팔트를 누가 깔았는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50년 전 이 도로가 있기 전에 여기는 모래밭이었습니다. 그 모래밭 위에 $830짜리 나라에서 온 젊은이들이 서 있었습니다.
50도의 태양 아래서 아스팔트를 깔고 항만의 철근을 엮고 발전소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에어컨 없는 양철 컨테이너에서 잠을 자고 새벽에 일어나 다시 모래바람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들이 번 돈은 태평양 건너편에 가족에게 보내줬고 그 돈이 쌓여서 제철소가 되고 조선소가 되고 반도청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딸들이 다시 이 사막으로 왔습니다. 이번에는 삽이 아니라 설계도를 들고 용접기가 아니라 AI 시스템을 들고 아버지 세대가 닦아놓은 땅 위에 3,500만 명의 생명수를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하루 640만 톤, 세계 1위, 10년 연속. 그 숫자들이 50년 전 모래바람 속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저는 이틀 전까지 몰랐습니다. 킹덤 센터의 꼭대기에서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리야드의 상징인 그 마천루도 한국 건설사가 지은 것이라고 카림이 말해줬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 불빛을 올려다봤습니다. 이 나라의 도로도, 빌딩도, 항만도, 그리고 물도 한국이라는 이름이 이 사막 곳곳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18년간 보지 못했습니다. 유럽이라는 이름에 가려서 172년이라는 숫자에 눌려서 문득 8살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동네 담소화 시설이 3일간 멈춰서 수도가 끊겼던 그때 어머니가 새벽 4시에 일어나 배급소 앞에 줄을 섰고 20리터짜리 물통 하나로 4식구가 하루를 버텨야 했던 그때 수도꼭지를 틀 때마다 물이 나온다는 사실에 안도하던 8살 아이가 47년이 지난 오늘에야 알게 됐습니다. 그 물을 누가 만들고 있었는지를. 그 수도꼭지 뒤에 50년 전 이 사막에서 모래를 씹으며 고속도로를 깔았던 나라의 아들, 딸들이 서 있었다는 것을.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삼성이었습니다. 잠금 화면을 열어 보고서 파일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결론의 마지막 문장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물을 파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줄을 47년째 지켜온 나라입니다. 저는 그 문장 아래에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진정한 동맹은 석유로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로 맺어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몇 주 뒤, 제 보고서는 왕세자 직속위원회를 거쳐 왕궁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떤 최종 결정이 내려졌는지는 아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보고서의 결론을 그 방에 있던 모든 사람이 인정했다는 것. 172년의 베올리아조차.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사우디의 해안에서는 바닷물이 플랜트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짠물이 파이프를 타고 흐르고 멤브레인을 통과하고 맑은 생명수가 되어 3,500만 명의 수도꼭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심장을 10년째 지키고 있는 나라는 미국도 프랑스도 독일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입니다. 50년 전 이 사막에서 모래를 씹으며 고속도로를 깔았던 아버지들의 나라. 그 아들, 딸들이 지금 사막 위에 생명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길 바랍니다.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대한민국 파이팅 한 말씀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 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